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이사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계속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산타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총평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의 빅테크보다는 중소형 종목들 그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순환매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스콧 베센트? 스콧 베센트라는 재무장관 지명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분이 원래 금리란다. 연방 재정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재정적자 축소에 대해서 강성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조금 말하자면은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쪽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월가 쪽에 좀 우호적인 어떤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올라갔던 종목 섹터들을 몇 개 추려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니라 기술주들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 사실 우리나라에는 관련돼 있는 쪽이 없고 갖다 붙이는 거네. 억지로 하면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개별주 성격인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 레저가 계속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어떤 거요? 여행 레저. 미국도. 네네. 어제 우리가 좋아서 우주. 여행 레저 우주. 이런 쪽이 괜찮고 그다음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거는 이제 건설 쪽. 그리고 이제 소비재 쪽에서 이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건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증시는 여전히 좀 우호적인 그림, 환경은 좀 지속되는 그림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어떤 그림들도 조금 보여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는 미국 증시도 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거꾸로 반증해 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고평가에 대한 부담. 지금부터는 이게 갭 상승을 하거나 강하게 붙는 종목을 마냥 추격하셨다가는 자칫하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산타랠리 가능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우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미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금리를 갖다가 4.4, 4.5 근처까지 갔었던 게 지금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우호적인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미증시는 크게 진폭 없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오늘 보시면은 일시적이긴 했지만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이 잠깐 됐었어요. 또요? 네, 그러다가 다시 지금 아주 소폭 차이로 지금 다시 원복이 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한 어떤 지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는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여전히 경기와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가 없지는 않아요, 미국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짝의 노이즈는 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연말까지 미증시가 크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호적인 어떤 그림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센트 얘기를 좀 꺼내주셔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베센트가 이제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333 정책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 GDP를 플러스 3%를 유지하겠다. 2028년까지 미국의 재정적자를 지금 한 7%좀 되죠. 그걸 3% 수준까지 낮추겠다. 그 다음에 원유를 300만 배럴을 이제 늘리겠다. 생산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채금리의 국채금리 계속 상승, 인플레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관세 부과하면 당연히 미국의 물가 올라가고 등등등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떤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이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낮춰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인플레가 더 올라가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재정적자도 축소하고 그래서 국채금리도 떨어뜨리고 등등등.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 가장 큰 우려인데 이게 이 베센트 때문에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은 이사님 말씀대로 중간에 조정이야 잠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흔한 말로 건강한 조정이고 소위 말하는 침체로 얘기한 20% 이상 이런 시장의 어떤 그런 큰 조정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만도 하겠네요. 트럼프 일방주의를 좀 견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 네. 또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 캠페인 때 그동안 얘기했었던 강공 일변도의 어떤 흐름, 네. 재정 국채, 그러니까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재정 적자 심해질 것이고 그렇죠. 금리 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제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말하자면은 이제 밖으로 얘기했었던 부분들 자체가 온건이 모든 걸 다 실행하는 것보다 일종의 블러핑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좀 사실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관세 정책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정책을 갖다가 뭐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네, 네. 그러니까 경제를 알게 되면은 그걸 순식간에 갑자기 관세 이렇게 부과해 버리게 되면 사실상 피해는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라 내상을 먼저 맞아요. 입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시장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관세만 해도 그렇게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협상의 도구로서 관세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감세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관세가 올라가는 데 따른 인플레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감세라든가 다른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낮추고 네.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더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참 딜레마인데요. 예. 이대로 되면은 미국 골디락스잖아요. 진짜요. 이거 그러면 뭐 딴 데 미국으로 투자할 계속해서 필요가 갈 없을 수 것 있는데 같은데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거 좀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가 747 공약을 내세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네. 747 공약을 내세웠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7% 성장이라고 성장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돌이켜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수치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돼주면 미국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변수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증시 자체가 불안정하던 차에 이제 지명된 사람이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네. 사람이 매파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트럼프 정책을 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을 네.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해 줬다는 측면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책, 특히 선거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이죠. 그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에 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갖다 붙이는 해석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베센트라는 사람이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돌아가는 상황, 또 월가 어떤 금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막을 워낙 잘 아는 네. 사람이니까 무식한 그런 식의 어떤 접근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또 하나의 변수라면 이제 과연 트럼프의 신임을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얻어서 이 정책들을 하나하나 정말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엔비디아가 계속 좀 떨어져서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김이 다 빠진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높았던 것도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계속 지속적인 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YOY로 보면 기고 효과가 예. 계속 발생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데다가 이제 사실 지난 얘기는 아니고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칩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게 다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겠다. 구글도 그렇고요. 경쟁 네네. 이제 그걸 예.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 데이터 센터에서 한 15% 정도가 자체 칩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외부 고객용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 이제 활용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엔비디아의 어떤 지배력 이런 것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제가 판단하기엔 단기적으로는 노이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동안 고공행진을 한 거잖아요. 지금 136달러라고 하는 게 사실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 상태에서 가격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그 상승을 바라는 거는 좀 무리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사이클이 내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 상태고 뭐 내후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놓고 보면은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보면 요즘은 그래서 이쪽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관심들을 맞습니다. 갖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분산 그다음에 매기 이전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슬로우해지는 느낌이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향후에 저는 그냥 이전과 같은 어떤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한 기울기, 그러니까 멀티플이 조금 하향되면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급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뭐 폭락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이전과 같은 어떤 상승 기울기가 아니라 완만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와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급상승은 이제 앞으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그냥 갖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시는 방향.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가신다는 측면에서 놓고 말씀을 이제 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이제 큰 수익이 한번 크게 뽑아내면서 성장을 한번 이끌었던 섹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드물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보통 이제 올해 갔었던 게 보면은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게 엔드 유저 단위 소비자하고 직결되어 있는 쪽에서 시장 장악력이 큰,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화 되는 게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쪽이 이제 많이 그동안 좀 장기화됐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어떤 변화나 변신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실 때 지난주에 아마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저는 그냥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게 주가 올라갔다고 해서 추격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고 싶으시면은 최대한 좀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엔비디아 별로 이렇게 언급 잘 안 할 때 정도까지 좀 이렇게 눌려가지고 상승률이 다른 것보다 좀 처진다든지 이럴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새로 들어가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낙폭이 커지면 그때 들어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참 그게 안 돼요. 그게 남들이 어렵죠. 좋을 때 참 들어가는 건 쉬운데 남들이 안 좋다고 그럴 때 들어간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AI 이게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네. 매기가 이전한다라는 거는 팔란티어 같은 건 보더라도 충분히 맞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또 이를테면 하드웨어는 사실은 몇 개 안 되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워낙에 또 다양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미국의 AI 관련된 투자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혹시 더 코멘트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없으면은 저는 다른 거 여쭤보려고. 뭐 삼성전자에서 직접 얘기를 해줘야죠. 뭐 네. 엔비디아 뭐 얘기 기사 난 거 보고 맨날 우리가 투자했다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삼성에서 뭐 밝혀주겠죠. 그거.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어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뭔가 근본적인 변화냐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또 기대감을 또 안 가질 수가 없는 건데 아직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펀더멘탈적인 그런 큰 기대감을 갖기 이르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고요. 근데 노스포트 파산이라는 거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최근 한 달 사이인가요?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를테면 노스볼트가 유럽에서 사실 거의 유일한 배터리 생산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과연 그 빈자리를 우리 배터리 3사나 우리 뭐 배터리 이제 회사들이 이제 확 장악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 중국이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요. 우선은 유리해진 거는 맞는데요. 그 노스볼트 파산이라는 얘기는 유럽 내에서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배터리 양산이나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걸 그렇죠. 확인해 준 거니까. 그럼 그 시장을 갖다가 결국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해서 가게 될 건데 지금 중국 업체들도 일부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경쟁을 붙는다고 했었을 때 이제 중국에서 더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동향을 좀 보면은 노스볼트향으로 이제 물건이 나갔었던 BMW라든지 네. 또 벤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방향 전환이 좀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LG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었죠. 삼성 SDI라든지. 그래서 그런 전환도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하나둘씩 파산하면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일정 기간에서는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앞서야겠지만은 또 이제 가격적인 경쟁,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LFP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재활용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원천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중국 업체들이 이제 유럽을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걸 가지고 또 진출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LFP를 가지고 그래도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처럼 3원계를 가지고 들어갈 건지, 그럼 3원계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이제 사실 업체가 딱 정해진 데는 몇 군데는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어떤 환경은 만들어진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장 내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럽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중국산,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가 수입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행 법대로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붙여주는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유럽이 지금 경기 침체다 보니까 네. 그 배터리의 어떤 확산 속도 자체는 기대했던 것만큼 아직 크지는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 말씀. 근데 어쨌든 유럽이 조금 이제 흔들린다고 하는데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몇 개 나라든 좀 흔들린다고는 해도 결국은 이를테면 전기차로의 일단 소위 말하는 전환 이게 속도가 조금 뭐 늦춰질 수 있어도 뭐 가는 방향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 노스볼트 파산 보호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사이익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문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쨌든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배터리나 이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계속 있잖아요. 뭐 미국은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고 유럽은 사실은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노스볼트 이 파산 관련된 이슈가 우리 업체들한테 어떤 유럽 쪽에서의 어떤 안보적인 이슈가 좀 이쪽에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반사하기 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또 좀 과도한 기대감이 날지 생각이 좀 들어서 안보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그 이슈가 될까요, 크게?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친중 쪽 성향이 강해진 데가 독일하고 그다음 프랑스 쪽은 좀 친중 성향이 되게 강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 안보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강하게 제어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많지는 않다. 미국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사님 오시면 바이오 얘기예요. 알테오젠이 대표적인 사례가 됐긴 한데 어제는 또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 전날에는 또 겁나게 또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뭐 이런 회사가 이런 코스닥의 대장주아닙니까? 시가총 1위인데 이런 회사가 뭐 10몇 %씩 하루 걸러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걸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정말 마음이 새카맣게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 최근의 주가 흐름이라든가 바이오 쪽, 이사님 어떻게 좀 요즘에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 특히 국장 바이오 섹터가 이제 과열 시그널이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실은 보시면은 그 한 5개 종목 정도, 그러니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다음 보르노이, 유한야행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들도 다 추세가 이제 부러진 상태에서 알테오젠하고 펩트론 정도만 살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추세가 완전히 부러지는 모양이 나왔었는데, 펩트론 낙폭 크더라고요. 네네.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왜 경계하고 과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국내 증시 자체가 수급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 쏠림이 계속 가속화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텍들은 이미 먼저 주가 하락이 좀 시작된 데서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쪽은 이제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계속 쏠린 데다가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라이센스 아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그 임상 3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유지가 됐었던 건데, 그 다이치 산큐인가요? 그 일본 회사하고 그게 또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급락했던 건 그 과열에 대한 반작용. 첫 번째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주 이슈가 됐었던 거는 그 특허와 관련돼 가지고 그 할루이젠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 소송 걸 거다 이거였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선가 뭐 보고서도 나왔고요. 보고서상에 이제 다음 어떤 전개 상황을 놓고 얘기할 때는 이제 할로자임이 특허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지 않겠느냐. 소송을 건 건 아닌데. 건다가 아니라 이제 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했었던 건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머크에서 먼저 그 특허 무효 청구를
했어요. 미리 특허 이제 무효 심판 청구를 지금 미국 쪽에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 SC 제형 제형 그 자체에 대한 기술보다는 거기에 이제 원천이 되고 있는 게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에서 이제 추출한 것들이거든요. 두 군데서 한 개 다. 근데 이제 하나는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그냥 날로 뽑아낸 거고 이 알테오젠 거는 그거를 갖다 약간 변형을 시킨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이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할로자인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특허를 갖다 뒤늦게 좀 출원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히알루로니다제와 관련된 법의를 굉장히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찝찝했기 때문에 머큐에서는 먼저 선수를 친 거고. 네, 선수를 친 거죠. 이 선수를 쳤다라는 의미 자체는 이게 만약에 소송이 먼저 시작이 돼서 소송으로 끌고 가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건 심판을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딱 1년 내에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불확실성의 시간을 줄이려고 오히려 그랬구나. 사실은 시간을 줄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아직까지 할로자임은 입장 발표 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는데 할로자임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 없어라고 발표하기 전에는 일단 특허 관련된 노이즈가 터진 상태에서 과열이 있었던 상태에서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 된 거죠. 심리가. 일단 상단은 막혔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단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급락을 할 내용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급락할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어저께는 또 다시 10몇 프로 급등하고 했지만은 이게 상단하고 하단이 좀 이렇게 막힌 박스권이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알테오전이 포커싱이 돼서 그렇지만 여타 주식들을 보면은 물론 알테오전은 고점에서 40% 빠졌는데 어쨌든 말들이 많지만 워낙에 마지막에 올랐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박스권 회귀 정도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완전히 부러지는 모양들이 지금 다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반 자체가 알테오젠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주식들도 이제 여전히 좀 그 추가 상승보다는 그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살짝 좀 더 밀리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나마 한 가지 조금 짐을 덜었던 거는 오늘 미국채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졌거든요. 4.3%대로 툭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금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급등하지 않고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에는 그렇죠. 그나마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 원래는 11월, 12월이 바이오 섹터가 주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주기인데요. 이게 사실 11월 달까지 그 바이오 섹터 전반이 좀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올 11월 말 12월 들어가면서는 반등을 준다고 해도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엔비디아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거, 그러니까 한번 시세를 세게 한번 줬던 그 회사들은 그거를 능가할 만한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주춤해서 이제 꾸물꾸물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 바이오 쪽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특허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노이즈화 됐잖아요. 물론 소송은 안 했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전과 같이 막 활발하게 될 가능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방도 막히고 하방도 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했습니다. 바이오주는 조금 이제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